독감 예방접종은 하지 않아도 된다. 독감 백신은 독감 예방에 효과가 없다. 겨울이 다가오면 매해 독감을 예방하는 백신을 맞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네덜란드 연구팀이 백신을 맞은 그룹과 맞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독감 예방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다. 게다가 60세 이상에서는 백신을 맞는 그룹 중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많았다. 표면적으로는 심근경색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어떻게 봐도 백신의 부작용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일본 후생노동선도 홈페이지에서 독감 백신의 감염 억제 작용을 보장되어 있지 않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백신으로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이다. 세계보건기구와 일본 후생노동선도 홈페이지에 독감 백신의 감염 억제 작용은 보장되지 않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백신으로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당연하다. 독감 바이러스는 쉽게 변이를 일으키므로 효과가 있는 백신을 만드는 것은 이론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홍역 바이러스처럼 유전자적 안정되어 인간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독감 바이러스는 인간을 감염시키면서 점점 형태를 바뀌어 나가 조류나 돼지 등 많은 동물에도 감염을 일으킨다. 이처럼 마음대로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백신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백신으로 혈액 속에 약한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목이나 코에는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염을 피할 수 없다. 감염은 막지도 못하면서 부작용은 쇼크 증상이나 돌연사처럼 치명적이니 백신을 백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독감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항바이러스 제도 마찬가지다. 2009년에 돼지 독감이 크게 유행했을 때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항바이러스 타미플루의 약 70%가 일본에서 사용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원래 유럽에서는 독감에 걸려도 대부분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한다. 해외 학자들은 돼지 독감의 팬데믹,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돼지 독감의 팬데믹이라고 한다. 직후부터 의학 잡지 등의 타미플루 효과는 의심스럽다. 항바이러스 작용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해 왔다. 의학 잡지 등에서 타미플루 효과는 의심스럽다. 항바이러스 작용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해 왔다.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는 제약회사가 주도한 것이 많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아주 어려운 실정이다.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는 제약회사가 주도한 것이 많아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효과가 없는 타미플루 사용으로 호흡 정지로 인한 돌연사가 발생하고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하는
사람들도 발생하는 등 효과가 없는데 타미플루 호흡 정지로 인한 돌연사가 발생하고 의식이 몽클한 상태에서 굴러 사람들이 발생하는 등 타미플루 부작용은 너무나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였다. 또한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제를 같이 복용하면 39도 이상이 되면 열이 단숨에 34 정도까지 내려간다. 체온이 내려가도 바이러스는 소멸되지 않으며 오히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복용 후 돌연사는 이러한 저체온화로 인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독감은 어떤 예방할 수 있을까? 바이러스는 목이나 코와 점막에 달라붙어 순식간에 세포 속으로 들어가므로 물로 씻어도 내는 것은 무리다. 바이러스 입자는 아주 작아서 마스크 섬유 틈새를 통과하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독감 바이러스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독감 예방에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독감 예방에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독감이 유행할 때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감염 피할 수 없다. 그럴 때 바이러스 차라리 독감에 한번 걸리는 것이 낫다. 독감에 걸리면서 면역이 생기면 그 후에 잘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40일) 내버려 두면 낫는다고 생각하라. 의사가 파업을 하면 사망률이 감소한다. 의사가 된 후로 의료에 대한 내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의료 행위로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감기와 독감은 치료할 수가 없고 암, 신장병, 간염의 경우 낫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도 낫지 않는다. 약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심하고 오히려 목숨이 단축되는 경우도 많다. 고혈압, 당뇨병, 류마티즘, 수치를 낮추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정도밖에 치료할 수 없다. 수치를 낮추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정도밖에 치료할 수 없다. 특히 고령이 들수록 의료행위는 몸에 부담이 된다. 수술을 하면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생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 고령의 환자의 경우 약은 가능하면 먹지 않는 편이 좋다. 이런 맥락으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아주 흥미로운 실화들을 소개해 보겠다. 76년 남미 콜롬비아에서는 의사들이 52일 동안 파업을 해서 응급치료 이외의 진료활동이 전부 중단된 적이 있었다. 당시 신문이 이 사건을 기묘한 부작용으로 보도한 내용이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사망률이 35%나 감소했다는 뉴스였다. 콜롬비아 국영 장의협회는 마치 여외가 흘기라도 했다는 듯이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같은 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의사들이 파업이 있었다. 의사가 의료 행위로 사람 구하는 경우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의료 행위를
너무 적기 때문이다. 감기와 독감은 치료할 수가 없고 암, 신장병, 간염의 경우 낫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도 낫지 않는다. 약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심하고 오히려 목숨이 단축되는 경우도 많다. 고혈압, 당뇨병, 류머티즘은 수치를 낮추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정도밖에 치료할 수 없다. 특히 고령이 될수록 의료행위는 몸에 부담이 된다. 수술을 하면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생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 고령의 환자인 경우 약은 가능한 먹지 않는 편이 좋다. 이런 맥락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아주 흥미로운 실화들을 소개해 보겠다. 76년 남미 콜롬비아에서는 의사들이 50일 동안 파업을 해서 응급치료 이외의 진료 활동이 전부 중단된 적이 있다. 당시 신문이 이 사건의 기묘한 부작용을 보도한 내용은 장애협회에도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미국에서도 로스앤젤레스도 의사들이 파업이 있었다. 그로 인해 17개소 주요 병원에서 수술 건수가 평소보다 60%가 줄었는데 그 결과 전체 사망률이 18%나 감소했다는 발표가 보고됐다. 하지만 의사들이 파업이 끝나고 다시 진료가 다시 시작되자 사망률은 파업 전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스라엘도 73년에 의사들이 파업이 결행했다. 이에 진찰받는 환자 수가 하루에 6만 5천. 진찰받는 환자 수가 하루에 6만 5천 명에 무려 7천 명으로 격감. 이후 예루살렘 장애협회는 당시의 사망률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2000년에도 의사들이 2000년에도 파업이 있었는데 장애협회는 집계로 파업 중이던 5월 사망자 수가 95명이었다. 이것은 전년도 5월 사망자 수보다 153명보다 39%나 감소한 수치였다. 이 같은 사례는 나타났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 필요가 없는 병원으로 찾아가 생명을 단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입원 기간이 길면 치매가 온다. 병원에서 입원 기간이 긴 것도 문제다. 출산 후 입원 일수는 서양 경우 하루나 이틀, 불가인데 일본은 보통 일주일이나 된다. 또한 새끼손가락 뼈가 부러진 것뿐인데 필요도 없는 항생 물질 수액을 맞느라 며칠이나 병원에 입원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특히 고령화 환자는 입원 일수가 긴 경우가 많다. 고령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덴마크가 32일인데 반해 일본은 절반에 가까운 수가 6개월 이상 입원했다. 고령의 환자는 입원을
하면 대부분 침대에 누워만 있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지고 져서 머리가 금방 둔해진다. 치매도 이어지는 큰 원인이 된다. 의학 전문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은 편집장 인케라임은 질병 80%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는 10%만 남짓이다. 병원을 간 탓이 오히려 더 나빠진 경우는 10% 조금 버틴다. 라고 했다. 이는 아주 정확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심하지 않는 통증이나 질환은 내버려 두면 낫는다. 심하지 않는 통증이나 질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 생각으로 방치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병원을 가는 것이 좋다. 수술이나 입원을 권유받을 경우에는 정말 그것이 필요한 라는 생각을 방치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 수술이나 입원을 권유받을 경우에는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지 모든 정보를 찾아본 후에 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벗겨질 것도 웰다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사전 의료의학서란 죽음의 임박에서 이런 자료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를 리빙 와일드이라고도 한다. 각 병원이나 기관에서 나름대로의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며 특별한 양식이 없이 자유롭게 작성해도 상관없다. 사전 의료의학서는 아직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이것을 써두면 의식을 잃은 뒤에도 가족이나 의사에게 연령 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42.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4가지 습관. 심장병으로 갑자기 죽지 않는다. 2011년에 일본 한 연구소가 전국의 20에서 89세 남녀 924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죽음의 형태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어느 날 갑자기 심장병 같은 병으로 죽고 싶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70.9%로 가장 많았다. 특히 60대 경우에는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80.9%나 되었다. 복수응답으로 그 이유에서 대해 묻자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아서 병석에 누워서 죽음만 기다리는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들은 마음을 반영하듯 현재 일본에서는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는 사찰이 인기를 끌고 있을 정도다. 나 역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 치매에 걸려 가족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저 숨만 쉬는 상태에서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거나 급심한 고통이 장애로 신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인가. 예를 들어 일본 국민의 70%가 이상 바라고 있는 심장병 같은 병으로 돌연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현재 일본인의 사망,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병은 폐렴을 제외하면 심장병과 뇌졸중이다. 이 두 가지 병은 흔히 돌연사를 많이 일으키는 병으로 생각된다. 되지만 실제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병이 찾아와로 바로 사망한 경우는 매우 드문다. 대부분은 몇 차례나 발작을 일으키고 그때마다 살아나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증상이 심각해진다. 뇌출혈의 경우 뇌간, 뇌의 중심부에 뇌출혈이 생기면 호흡이나 심장 중추에 이상이 생겨 즉시 사망할 수 있다. 그러니 흔히 있는 대뇌 방구, 뇌출혈 경우 손발 한쪽의 마비가 가장 마비가 오래 지속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뿐만 아니라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나의 친척 중에도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10년 가까이 집에서만 지내는 사람이 있다. 2012년 6월 후sen 노동성은 건강수명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발표했다. 이것은 보살핌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연령을 말한다. 후생 노동성은 건강수명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발표했다. 이것은 보살핌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연령을 말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2010년 건강수명은 남성은 70.42, 여성은 73.62세로 평균 수명은 남성이 79.55, 여성은 86.4. 즉 일본인은 죽기 전에 평균적으로 약 10년 동안이나 건강하지 못해 보살핌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초장수 국가인 일본의 현실이다. 하지만 팔팔하게 활동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죽는 것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4가지 생활습관. 응급상황일 때 외에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검사로
이는 방사선 피폭이나 의미 없는 수술, 약해로 고통받거나 사망할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다. 239조. 의식을 잃었을 때 연명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가족에게 전달한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이가 들면 몸 균형이 갑자기 어려워 쉽게 골절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대로 멈춰 눕게 되면서 의식까지 단숨에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계단 오르기 내리는 균형 감각을 돕는 좋은 훈련이므로 평소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자. 단 계단에서 굴렀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말고 반드시 난간을 잡고 오르내리도록 한다.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치매가 와도 씹고 삼키는 기능은 유지되고 내장도 건강하므로 세밀하게 환자를 잘 보살피면 15년은 정도는 더 살 수 있다. 하지만 치매 환자를 보살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므로 가족을 불행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치매 예방하도록 하자. 희로애락이 강한 사람일수록 치매에 안 걸린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치매에 잘 안 걸린다. 눈물이 많은 편인 나는 환자들 이야기를 듣다가도 곧잘 눈물을 흘리곤 한다. 이 때문에 울보라는 별명이 붙을 적도 있다. 눈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화도 잘 내고 조금만 잃어도 웃음이 터지고 기뻐하며 상처도 잘 받는다. 이렇게 희노애락이 격렬하니 유방암에 걸린 여성의 유방이 함부로 잘려나가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도저히 용납되지 않아 유방 원점요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게 된 것이다. 고통만 안겨주는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강요당하는 환자들을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암 방치 요법을 확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나의 풍부한 감수성과 희노애락을 사람을 구하기 위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어서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한다. 사무엘 울만의 유명한 시 청춘에는 청춘과 늙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 굳은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정력, 꺾이지 않는 용기, 만족할 줄 모르는 모험심이야말로 청춘이다. 인간은 나이를 먹는다고 늙은 것이 아니다. 꿈을 잃었을 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더하지만 정열을 잃으면 마음이 시들게 된다. 치매는 흔히 고독병이라고 불린다. 하루 종일 혼자서 텔레비전만 보는 일상이 계속되면 순식간에 치매가 온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뇌는 완전히 수동적이다. 멍하니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이므로 점점 퇴화된다. 또한 손발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므로 몸도 쇠약해진다. 반면에 똑같이 혼자서 생활해도 손자에게 줄 스웨터를 짜거나 경품을 응모하는 것을 좋아해서 시간만 나면 응모엽서를 쓰거나 과자를 구워서 친구에게 선물하는 등 취미생활이나 소일거리로 손발과 머리를 자주 쓰는 사람은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껏 울고 웃어라. 뇌 속에서 기억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해마이지만 해마가 기억을 정리할 때 관여하는 또 다른 기관이 있다. 그것은
바로 편도체다. 편도체는 오감을 통해 뇌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 좋다, 싫다, 기쁘다, 무섭다 등의 감정 반응, 즉 희노애락을 처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가슴 떨리도록 두근거렸다거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오금이 저렸다처럼 편도체에 연결되어 강렬한 감정이 동반되는 체험은 기억에 깊이 박혀 오랫동안 남아있게 된다. 반대로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 체험은 즉시 잊는다.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거나 기억할 때 이것은 꼭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거나 이 시험에 떨어지면 낙제라 하는 식의 압박이 있으면 기억력은 단숨에 좋아진다. 희노애락이 강할수록 뇌는 아주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기억을 저장하는 서랍도 늘어난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요즘 한창 유행인 두뇌 트레이닝보다 의식적으로 희노애락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 즉 여러가지 일에 호기심을 가지며 즐거울 때나 기쁠 때, 크게 웃고 슬플 때, 삼회일 룰만이 말하는 불타는 정력, 만족할 줄 모르는 모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자신에게 마음껏 울고 웃어라 듣고 대내는 것만으로도 뇌는 놀라울 정도로 젊어진다. 오감을 가능한 한 젊게 유지하여 둔감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뇌를 노화시키지 않는 비결이다.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인생을 설계하라. 100세까지 일하는 시대가 온다. 70살 때부터 일하고 있는 지금 회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하는 회사일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매일같이 지하철을 갈아타며 출퇴근을 계속하고 있는 100세 회사원 후쿠타로 쉬운 말이다. 후쿠이 사이에 대한 방송에 소개된 2012년 9월이었다. 같은 달 후생 노동성은 100세 이상의 일본인 5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향후 52년에는 100세 이상의 일본인이 7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 60세 이상의 일본 중에 70만 명이 40년 후에 아직도 살아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아마 머지않아 100세 회사원은 더 이상 이야기거리도 안 되고 80세, 90세, 100세까지 일하는 것이 보통이 시대가 올 것이다. 정년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진행됐을 때 정부의 국가전략회사에서는 40세 정년제라는 대담한 제안도 나왔다. 이는 모두가 75세 일하기 위해 40세 정도면 재교육과 재취업을 위한 일단락을 지어보자는 취지에 서 있다. 60대가 모두가 일을 그만두고 연금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생각만 한다면 사회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 역시 40년이나 사회의 짐짝 취급받으며 쉬는 것은 그들 역시 40년이나 사회의 짐짝직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좋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정년 후를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위험 방법. 최근들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 치매에 걸리거나 오랜 투병생활로 가족들의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치료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는 산송장이 되기는 싫다며 인생 마지막 순간에 비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2012년 경제주간지 니케이 비즈니스 90호는 100세까지 일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특집 기사에서 정년 후를 여유있고 풍요롭게 보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사회환경에 맞는 기술을 미리 습득한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자발적인 건강관리에 신경 쓴다. 지금까지 키워온 인적 자원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활용할 그 방법을 생각한다. 회사 생활을 할 때의 지혜나 자부심에 연연하지 하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인류 역사상 전무한 초장수 사회를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우리의 발상은 크게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 후에도 사회 환경에 뒤처지지 않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발 먼저 앞서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도 보다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맺어온 인간관계는 예정을 새로 이야기보다 사회 환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전에 회사 쉽게 자르구만. 그 이전에 생활할 때의 지혜나 자부심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이 특집 기사에서 대기업에서 은퇴한 사람들 속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결정한 경영지원, 엠피오크로 흐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평균 연령인 73.1세 약 160명의 회원이 투입되어 쇄도하는 인간의 나는 애손 넘긴 데부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52년 100세 이상의 일본인이 70만 명이라는 기사를 본 뒤에 생각을 고쳐먹었다. 40년은 죽을 날을 기다리며만 있었기에 너무 지금은 나 역시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생각 중이다. (45분) 당신도 암에서 예수는 없다. 암 진단 후 대처 사례. 암을 선고받았을 대처하는 방법. 몸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느닷없이 진행암 선고를 받았다.
느닷없이 진행암 선고를 받았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처법을 Q&A 형식으로 설명해보자. 위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60세 남성입니다. 갑자기 소화도 안 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더니 위암으로 의한 위의 출구가 좁아져 있었습니다. CT 검사에서는 간에 두 군데 전이 병소가 발견되어 의사로부터 수술과 항암제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일본의 많은 의학과 의사들은 간에 전이가 되어도 이 적출 수술을 권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부 적출하는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경우에도 생활의 활성화가 확대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항암제 치료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다. 위암에 효과적인 연명효과가 있는 화학요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말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은 첫걸음 낫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치려고 생각할수록 무의미한 치료에 매달려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증상 완화나 연명이라는 현실적인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이 경우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협착 부위를 우화하여 식도나 위나 소장을 연결하는 우회 수술이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개복할 때까지 복막 전이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복막에 전이가 되었다면 개복한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텐드 삽입술입니다. 금속 고물망 장치인 스텐드를 접으면 가는 막대기가 되는데 이 막대를 내시경으로 보면서 좁아진 위문은 출구에 삽입에 12장까지 닿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산을 펴듯이 스탠드를 펴면 암 덩어리가 떠밀려 이와 12장 사이에 터널이 생기므로 경구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담낭 진단을 받았을 경우 진행 담낭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항암제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곰도 선생님은 소화기 하면은 항암제가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잡지에 담낭량이 항암제로 사라졌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위에도 있는 것일까요? 일반인들은 항암제로 암 덩어리가 사라지거나 크기가 작아지면 치료되었거나 좀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낭암이 항암제로 사라진 경우는 전체 환자의 1% 전후로 아주 드뭅니다. 정소종양이나 용모 상피암을 제외하면 다른 암이 완전 소실될 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중한 1%의 경우도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소실이라는 얘는 나는 왜 이쪽은 목욕탕이 없냐? 그리고 이 기중한 1%의 경우도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 소실이라고 해도 암덩어리가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줄어든 것일 뿐입니다. 암은 반드시 커집니다. 그리고 항암제에는 독성이 있어서 반복해서 투여하면 금방 치사량에 관하게 됩니다. 항암제 치료 전문가들은 암이 축소되거나 소실되면 효과가 있다고 떠들어대면서 세상을 착각에 빠뜨립니다. 암덩어리가 완전히 축소된 경우에만 그 후 상태를 알려주지 않는 것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계략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46) 자연사를 선택하면 평온한 죽음을 맞을 수 있다. 암을 치료하지 않고 자연사를 선택한 환자 사례. 나는 전이암 환자들을 마지막 많이 지켜봐왔다. 임종에 가까울 때 환자가 의식을 뚜렷하면 통증이나 호흡곤란 등을 힘들어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모르핀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 임종에 가까워진 환자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지체를 냉정하게 받아들인 편이다. 여기서 암 치료를 전혀 받지 않는 두 환자의 자연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한 사람은 식도 부근에 암이 생긴 이암 환자, 임종에 가까웠을 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연명의 치료한 거부한 남성이다. 그가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암 통보를 받고 약 7년을 더 살았다. 마지막에는 암이 점점 커져서 식도가 막히다시피 했다. 이런 경우 음식물이 통과하기 어려워 식욕이 멀어지는데 환자 본인은 스스로 대각선 그냥 그대로 놔두기를 원했다. 식도를 조금만 넓히면 음식을 넘어갈 수 있어서 좀 더 살 수 있을지 모르다고 제안해봤지만 환자는 예전에 수술로 고통받은 경험이 있어서 어떤 처치도 싫다며 거부했다. 그는 점점 야유어 같다. 마지막까지 물은 어렵사리 넘길 수 있었다. 식도는 넓히고 시술을 거부하고 3주일 동안 지나치게 가족으로부터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 왔다. 쇠약사라고 해야 할지 아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촛불이 꺼지듯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또 한 사람은 직경 2m, 그게 유방암 밝은 45세 여성이었다. 그녀는 유방을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4년이 지나자 암은
2cm 크기로 증식해 유방 전체가 암으로 뒤덮여 피부가 새까맣게 변했다. 부위가 따라서 피부가 얼어서 궤양이 생기고 여기로 암세포가 노출되어 마치 흰 거품을 뿜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정도 심한 말기 증상이 나타나면서도 통증은 느끼지 않았다. 마지막에 그녀는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지내야 했지만 그때도 통증은 호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체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촛불이 꺼지듯이 조용히 세상을 떠난다. 4년 전에 수술을 받았다면 그녀는 좀 더 살 수 있을 걸지도 모른다. 물론 더 빨리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평온하게 살 것인가, 병과 싸우는 것인가. 생존율은 어떤 경우에도 독실한 보장에 할 수 없다. 따라서 말기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평온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쪽을 선택할지, 표준치료를 받아들여 고통스럽게라도 좀 더 살 수 있을지도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가 달라붙어 없을까? 한편 집에서 환자가 병관을 하는 경우에도 있으므로 임종 후 순간에 대해서도 잠깐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경우 세상을 떠나기 1시간 전이나 30분 전까지는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부르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는 일도 있다. 그러다가 임종이 다가오면 환자 반응이 둔해져 이름을 불러도 좀처럼 응답하지 않는다. 이 상태를 의식 수준을 이때 환자가 크게 숨을 쉰 다음 10초 동안 숨을 멈추고 다시 숨을 쉬는 경우도 있다. 고통스럽게 보일지라도 있지만 환자에게 의식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후 점검 아래턱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호흡으로 바뀐다. 이 상태를 하악 호흡이라고 한다. 최후의 호흡인 셈이다. 그러다가 호흡이 정지하면서 의사에게 연락드리도록 한다. 하지만 현대사에서는 이처럼 인간으로서 당연히 좀처럼 바람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 연명치료를 희망하는가? 최근 사전의학서가 자주 화제가 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전의학서란 죽음의 임박에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를 리빙 윌이라고 한다. 각 병원에서 기관에서 나름대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며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해도 상관없다. 사전의학서는 아직 법적인 요력이 없지만 이것을 써두면 의식을 잃은 뒤에도 가족이나 의사에게 연명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튜브 영양처럼 강제적인 영양 공급은 일절하지 않는다라거나 인공호흡은 일주일 동안 지속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장치를 떼어내기 바란다. 라거나 식물인간 상태도 되어도 될 수 있는 한 계속 살고 싶다 등 자신이 직접 설명할 수 없을 때
필요돼 어떻게 죽고 싶은지를 되도록 구체적으로 쓰고 가족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고칠 것이 있으면 매년 새롭게 고쳐 쓴다.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도 나도 이자를 빌려 쓰기 떠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대비한 사정을 의료요양서를 써보았다. 독자 여러분 한번 써보기 바란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이 이곳에 이 문서를 잘 보관하도록 한다. 곤도 마코토 사전요양서 연명치료를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오늘까지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64세까지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답게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거나 불러도 아주 약하게 반응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력으로는 호흡도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눈을 감아도 전혀 예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급차는 절대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병원에 실려왔다면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연결했다면 떼주십시오. 자력으로 먹거나 마실 수 없다면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지 말아주세요. 수액도 튜브 영양도 승합제, 수혈, 인공토속 등도 포함해서 연명을 위한 치료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하고 있다면 전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 모르핀처럼 통증을 완화시키는 처치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연장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나의 바람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이 문장을 냉정하게 생각한 후에 작성했으며 가족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연명치료는 일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을 여기에 맹세합니다. 2000년 주소 자필 증인 누구누구 곤도 마코토 1973년 케이오 대학교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과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립 도쿄 제2병원 현 국립병원 도쿄 의료센터 방사선의학센터를 거쳐 1983년 임상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케이오 의과대학 방사선과 전임 강사가 되었다. 유방온존요법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으나 암은 무조건 수술이나 항암제 위주로 치료하는 기존 의학계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라 전임 감사에서 출세길이 막혀버렸다. 정년을 1년 앞둔 2013년에 곤도 마코토 암연구소를 개설하여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이거나 한국외국어대학은 일회일문과를 졸업했다. 관련 편집자로 오랫동안 일했고 현재는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내 아이의 어디가 있어? 졸업했다. 오랫동안 일했고 현재는 내 아이의 자연치유력을 높여주는 아토피 교과서, 당뇨병엔 밥 먹지 마라. 하루 한 끼 공복의 힘, 음식을 바꾸면 뇌가 바뀐다. 뇌가 기뻐하는 공부법, 당뇨병엔 밥보다 스테이크를 먹어라 등이 있다. 현직 전문의 솔직한 고백. 의사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껏 상식이라고 생각한 모든 의학 정보를 의심하라. 암 조기 발견하면 고칠 수 있다. 사실. 증상 없이 건강검진에서 조기 발견된 암은 대부분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 유사암이다. 진짜 암은 태어나자마자 침룡과 전이를 하며 발견될 무렵이면 최소한 10억 개의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 흔히 말하는 초기암은 대부분 유사암이며 진짜 암이라면 이미 전이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로 항암 치료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일일 일식하면 정말로 수명이 늘어날까? 사실 지렁이나 생쥐처럼 작은 동물은 칼로리를 30% 줄이는 다이어트로 수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히말라야 원숭이를 대상으로 20년 이상 관찰한 결과 칼로리를 줄여 다이어트를 하는 원숭이 그룹과 하지 않은 원숭이 그룹의 수명에는 차이가 없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높을수록이 사실 해롭다. 몸에 해롭다. 나이가 들면 동맥도 노화도 딱딱해져서 혈액을 흘려보내는 힘이 약해진다. 따라서 우리 몸은 뇌나 손발 따위의 뇌 종합검진을 하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사실 1cm 미만의 동맥류 연간 파열률은 0.05%이며 20년이 지나야 1% 정도가 된다. 그러나 동맥을 수술하면 15%의 확률을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 다 읽었습니다.